네, 오늘은 날도 상당히 덥고요. 그래서 쉬어가는 의미에서 출란 얘기를 잠시 좀 접고 뜬금없이 술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출란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술들 다 좋아하실 것으로 믿고 뭐 깊이 있는 술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보다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술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술이 있지요. 뭐 러시아의 보드카, 그리고 일본엔 사케, 그리고 중국에는 고량주, 뭐 이런 게 있죠. 또 미국을 포함해서 뭐 유럽도 그렇고요. 뭐 이제 뭐 와인도 그렇고 꼬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술이라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죠. 사실은 거기서 증류를 시켜서 숙성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 뭐 이런 등등으로 좀 나뉘기도 하고, 재료를 뭐 과일을 썼느냐 곡식을 썼느냐의 문제로 나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술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양의 대표적인 술로서 위스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스키. 근데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기 위해서 중국을 한번 먼저 얘기해 볼까요? 중국의 여러 가지 뭐 8대 명주, 10대 명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1위, 최고의 명주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마오타이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만은, 마오타이를 제치고 전 세계의 술 경진 대회, 품평 대회에서 당당히 마오타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명주가 마오타이가 아니라 오량액이다 라고 선포한 술이 하나 있죠. 오량액이라고 합니다. 오량액. 중국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영화 봤을 때 붉은 수수밭 아시죠?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명화로서. 근데 그 붉은 수수밭을 보면 중국의 고량주가 대부분이 수수를 주 원료로 만듭니다. 수수를 발효시켜서 뭐 어떤 또 증류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오량액은 5가지의 곡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오량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 오량액이 말이죠. 애주가 사이에서 오량액은 어떤 술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오량액을 이렇게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50도 정도의 독한 술인데 목에 넘어갈 때까지 목에서 식도에서 전혀 그 50도의 기운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간대요. 그리고 위에 도달했을 때 위에서 뜨끈뜨끈한 알코올의 느낌, 알코올의 느낌이 확 올라오면서 쏙 취해가는 것이죠. 식도까지 못 느끼다가 위에서 그 뜨끈뜨끈한 도수를 느끼면서 얼굴이 붉게 이게 취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옆 사람과 한 잔을 나누고 한 10분, 20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또 술이 깬대요. 깨면은 또 한 잔을 마시고. 그러니까 참 이게 명주죠. 사실은 명주인데, 저도 이 오량액을 먹어는 봤습니다만은 오량액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전시를 오량액을 했어요. 근데 아주 비싼 거는 몇 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한 병에, 그렇게 뭐 병이 크지도 않았어요. 소주병보다 조금 큰 병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명주도 있습니다. 그 숙성이 오래된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퍼블릭하게 마시는 술은 뭐 한 2, 30만 원 선,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짜리 술도 있습니다만 한 2, 3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가짜가 워낙 판을 치니까 이 오량액을, 진짜 오량액을 하나 사와서 한국에서 한번 친구들하고 맛을 봐야 되겠다 해서 오량액을 한 병씩 사오시는 분이 많은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량액을 가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면세품에서의 파는 술도 가짜래요. 그게 발견이 됐대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짜가 정교하고 또 판을 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량액이 중국의 대표 명주가 됐는데, 어쨌든 그 공장이 사천성에 있습니다. 사천성.
그래서 우리가 사천성 근처에 여행을 갔다가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량의 공장을 한번 답사해서 그 견학 코스가 있대요. 그 견학을 한번 해보는 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장에서 사오는 건 진짜니까 진짜 오량액을 시음을 하고 한 병 사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천성에 있는 오량액 공장이 얼마나 크냐면 이 사천성을 먹여 살릴 정도의 수준의 큰 공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고용 인원, 세금 문제,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울산을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있죠. 현대중공업이 2023년 작년 기준입니다. 12조 매출을 찍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오량액이 공장이 33조를 찍었다고 하니까 표면적으로 매출액만 보면은 현대중공업을 능가한 거죠. 뭐 고용 인원이라든가 공장의 규모라든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이 현대중공업하고 비교했을 때도 전혀 뭐 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그런 대표적인 술이 있고 그게 이제 고량주죠. 고량주. 원래 빼갈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표 이름이었는데 그 상표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빼갈 하는데 고량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술이 이제 중국에 있고 외국에 가면 이제 위스키가 있죠. 위스키. 누가 뭐래도 뭐 와인도 있고 뭐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것을 정제시켜서 숙성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어려운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그리고 도수가 높은 이 술이 이제 위스키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위스키를 샀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미국산 위스키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브랜드만 되면 알 수 있는 위스키들이 이제 미국에 존재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위스키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스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원액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붙여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실패해서 우리 기억 속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스키 시장은 이 서양의 어떤 단단한 그 아성의 도전장을 누가 감히 내밀지 못하는 어떤 자기네만의 고유한 술로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 위스키 시장을 동양에서 이 아성의 벽을 허물고 당당히 인터내셔널 스피릿 챌린지라는 술 품평대회에서 서양의 모든 유수한 위스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위스키가 있었어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산토리라는 데입니다. 일본의 산토리. 이 산토리 위스키가 별 볼 일 없다가 근래 들어서 이게 그 야마자키니 히비키니 이런 걸 생산하면서 그 맛에 대한 위스키 애호가들의 맛에 대한 그 품평에서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명주의 반열에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가시는 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야마자키, 히비키 이런 거를 사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일본에서 사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그 도깨비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서울에 이제 남대문 시장, 부산은 국제시장 뭐 이런 데서 이제 깡통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외국 물건들을 쭉 팔고 양주도 팔죠.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구매 가격이나 별 차이가 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야마자키 히비키를 하나씩 사오려고 하냐면은 일본에 이제 그 주류도매상 같은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주류도매상 이제 업소로 주는 술 가격은 굉장히 싸대요. 그래서 그 루트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술을 사갖고 오시면은 한국에서 한 병당 한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병까지는 가능하니까 식구들끼리 여럿이 갔을 때 2병씩 이렇게 가져오면은 비행값이 뽑힌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여행객들이 많이 사가지고 오는데 이제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맛은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서양의 웬만한 위스키보다는 낫다 그래요. 근데 저는 아직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비싸서요. 그 야마자키 같은 경우도 한 시중에서 파는 가격을 보니까 35만 원. 히비키 같은 경우는 더 비싸고요. 그것도 뭐
생산 물량이 딸려가지고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한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풀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 올린다고 합니다. 산토리에서. 근데 이제 그 산토리의 이 야마자키 히비키를 생산하는 공장이 오사카 근교에 있는데 교토에 있다 그러나요? 오사카 근교, 하여튼 오사카하고 교토가 사이에 어디 있나 봐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를 여행을 갔을 때 공장 견학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답니다. 왜냐면은 그게 워낙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온라인 통해서 미리 예약을 해서 자기 순번이 왔을 때 여행을 가가지고 그 공장을 한번 견학 코스가 있대요. 그 한번 가볼만 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시음도 하고 싸게 병 한 사람에 하나씩 판다고 하니까 싸게 오리지널 히비키나 야마자키를 사올 수도 있대요. 그러면 한 병당 10만 원. 히비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좀 넘게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값 뽑으려고 또는 자기가 와서 또 오리지널을 마셔보려고 그걸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요? 그게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 중국에서 만들었겠죠. 야마자키가 또 가짜가 돌아다녀가지고 요즘 인터넷에서 야마자키 가짜 이렇게 쳐보시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쫙 뜹니다. 상표에서 만져봤을 때 요철처럼 울퉁불퉁하지 않으면 가짜고 막 흔들어서 놨을 때 거품이 뭐 생기면 가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돈이 되고 인기가 있다 그러면 항상 가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러시아는 이제 보드카 있고 또 멕시코인가 남미 거기 가면 이제 그 데킬라가 있죠. 데킬라는 또 우리 출란하시는 분들 난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데킬라를 만드는 주 원료가 서양란입니다. 서양란. 네, 용설란, 정확하게는 용설란이라고 하는데 이 용설란을 가지고 이 데킬라를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술이 난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죠. 무관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런 나라마다의 술들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그 서양의 아성을 구축했던 그 위스키 시장을 동양의 어떤 그 위스키 회사에서 그걸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해서 세계 그 명주의 위스키 반열에 오르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미국에 있는 회사가 막걸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1위를 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야마자키 히비키 한번 기회가 되면은 비싸지만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은 뭐가 있을까요? 마땅히 이제 생각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막걸리는 술이 되기 전 단계에서 막 걸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엄밀하게 세계 품평대회에 나가면 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소주가 있지 않느냐? 소주는 얼마나 외국에서도 인기인데. 그래서 인기는 있죠. 맛도 있고. 저도 소주를 즐겨 합니다만은 그것도 술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오리지널 술로서. 왜냐하면 희석주거든요. 소주를 증류를 해서 증류 소주가 나왔어요. 안동 소주라든가 경주 법주라든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술을 만들 때요. 우리가 우리나라 술 얘기를 하면 참 이제 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민족은 사실은 집집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술을 담가 먹는 민족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술이 사 먹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막에 가서 술 좀 주세요. 그럼 그 주막은 주류도매에서 술을 받은 게 아니라 주막집 주모가 술을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술 맛이 다 다르고 우리가 술을 참 즐겨하고 또 우리 제사상에 술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 그 집안에서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술을 꼭 상비해야 되는 아주 귀중한 하나의 음식으로서 취급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내정시대 때 이 술을 판매해서 주류세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술을 안 사 먹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면 집집마다 술이 다 있으니까. 제사 지내려고 1년 동안 먹을 술을 담가놨으니까 김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류세를 걷어야 되는데 술이 안 팔리니까 가정에서 담그는 술은 가양주 이걸 밀주라 그래서 다 금지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전통 술이 맥이 다 끊어졌다 그래요.
끊어지고 이것이 해방 이후에도 한참 동안 집에서 술을 담가 먹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법으로 처벌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났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술을 이렇게 만들면서 야 이거 소문하면 안 돼. 뭐 이거 몰래 담가야 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그 민속주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았고 맛도 다양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지금 집집마다 술을 담가 먹는 민족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맥이 끊기니까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전통주를 만드는 것을 장려했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전통주 진흥법이니 뭐니 이런 게 막 만들어져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아이템 좋으면은 자금도 지원해주고 농림부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그 제조하는 육성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복분자 술도 나오고 오디 술도 나오고 또 무슨 술도 나오고 뭐 이화주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여튼 막 많이 뭐 경주법주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와중에 이제 탄생을 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술이요. 술이기 이전에 이게 음식이거든요. 음식.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근데 만드는 데만 급급했어요. 옛날 자료 찾아봐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레시피가 뭐래 해서 그것을 재현하고 만드는 데만 급급했지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술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고전이거든요. 이거 오늘날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맛있는 소주, 맛있는 전통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엔 실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술이 하나 나오면은 이것을 국민들이 즐겨 마실 수 있는 대표적인 술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들이 애주가들이 술집에서 그 술을 즐겨 해야 되는데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유통이 안 되니까 이 전통주 진흥법이 만드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유통해 주는 데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만드는 데다가는 돈을 지원해 주지 말고 그쪽으로 후반 작업에다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법이 바뀝니다. 그게 바뀐 지가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전통주를 누가 만들면은 야 맛이 있고 괜찮다 그러면 그 전통주를 유통하는 유통 매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은 생산자고 그 유통 회사에서 뭐 백세주나 이런 것처럼 그 백세주도 뭐 전통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그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광고도 때리고 이렇게 해서 술집마다 전부 다 술이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도 어렵습니다. 전통주가 있고 민속주가 있고 뭐 어떤 건 민속주고 어떤 건 전통주고 막 저도 얼핏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들면은 뭐고 외국 농산물이 섞이면은 뭐고 막 하여튼 뭐 이런 복잡해요. 뭐 그런 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방식대로 독특한 술을 만들고 술을 마셨더니 그 사케나 고량주나 위스키보다 이 맛이 기가 막히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사실은 내놓을 만한 술이 없어요. 그 술품평대에 나가서 뭐 소주 희석한 설탕도 타고 뭐 물도 타고 이런 희석주를 술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이 만들어져서 그 막걸리를 가라앉혀서 맑은 술이 나오면은 그것이 일본에 말하자면 사케가 되는 거죠. 사케가 되고 그것을 증류하면 소주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전 단계에서 걸러냈기 때문에 이걸 술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로 잘 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즐겨 마시긴 하지만 세계적인 애주가들의 어떤 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건 술이 아니다. 술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오량액이나 이런 것처럼 명품의 술을 누구 하나가 전통주로 만들어낸다면은 그거는 뭐 진짜 세계적인 재벌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냥 희석주인 소주,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데 급급한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이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 전통주, 희석주가 아닌 전통주 25도 정도 뭐 도수가 낮은 걸 좋아한다니까 도수가 낮은 소주인데 맛도 지금 희석주 소주 못지않게 맛있고
또 방식도 우리나라 전통 그 농산물을 사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만든 어떤 이런 소주가 등장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뜬금없이 이 출란 얘기를 쳤고 술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전통주는 사케죠. 사케. 이 사케가 사실은 여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술 만드는 공정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가르쳐 줬는데 그 술 만드는 그 발효되고 뭐 되는 과정이 길지 않습니까? 근데 출장을 가가지고 계속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대충 중간까지 만들고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발효시켜서 증류하면은 돼라고 하고 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지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배에서 야, 그 상태에서 계속 삭히면 돼. 삭히면은 그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삭힌다는 말을 잘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사케라고 불렀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뭐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고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어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주 정통적인 설로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토리라는 회사를 얘기를 하려고 오늘 술 얘기를 했는데, 이 산토리 회사에서 세계적인 위스키, 야마자키 히비키를 만들어낼 즈음에 사내 벤처 회사로서 사내 벤처 회사를 모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규모 자본으로서 아이디어가 좋은 자회사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토리 플라워라는 겁니다. 산토리 플라워. 이 산토리 플라워가 소규모 자본으로서 창업을 하는 사내 벤처 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여기에서 파란색 장미, 파란색 국화, 파란색 카네이션이 탄생이 돼요. 이것을 이제 블루 로즈라고 했어요. 파란색 장미를. 이 블루 로즈라고 했는데 그때 뭐 펜지하고 교잡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펜지의 그 파란색이 이제 그 다른 꽃에 이제 그 교잡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 원예계, 화예계에서는 상당히 센세이셔널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 파란색 장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파란색 카네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문더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카네이션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이 화예 시장에서 그러니까 세계 그 화해 품평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이어들이 몰리고 그 품종을 우리가 재배해서 판매하면 너희들한테 로얄티를 줄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게 막대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파란색 그 장미, 국화, 카네이션 등이 이제 나오면서 산토리 플라워가 한때는 이 매출이 말이죠. 산토리 본사를 능가할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플라워 회사가 된 거죠. 이미 자회사로 출발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그 션샤인이라는 것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션샤인이라는 것이 이제 호접란인데요. 이 호접란은 중국 사람들이 즐겨 관상을 하고 선물로 주고받고 집에서 키우던 그런 난이었는데 이게 빨간색 위주였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 붉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붉은색 꽃이었는데 이것이 하얀색, 완전 소심이죠, 소심. 그러니까 백화죠, 백화. 하얗고 잡티 하나 없는 하얀색 이 호접란 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또 그 세계적인 바이오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품종으로서 또 깔끔하고 또 빨간 거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기호에는 또 하얀색이 맞았으니까 깔끔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호접란을 그 원예시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호접란 하나 고르세요. 그럼 턱 집는 것이 하얀 색깔의 그 호접란을 많이 집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 품종 개량을 해서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그 넣지요. 배지에다가 넣어가지고서 이 배지에서 병에서 이제 그 자랄 때까지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온도만 맞춰주면 되니까. 온도하고 빛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이 병, 플라스크 작업이.
중국으로 갔다가 이 병에서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꺼내가지고 바크에 심어서 농장에서 관리해서 꽃대를 심을 때까지 그 기간은 중국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 좀 딸렸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이 프라스크가 거의 끝낼 때쯤 되면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여기 지금 그 경남 김해의 신세계농원 신세계농원인가요? 하여튼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서도 이 산토리에서 개발한 그 이제 일본 호접란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키우는 게 자기가 팔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걸 릴레이 농업이라고 합니다. 개발은 일본, 프라스크에서 자라는 건 중국. 꺼내가지고 유리 온실에서 꽃대를 달 때까지는 한국. 그래서 꽃대가 달려가지고 판매가 될 때쯤 되면 다시 일본에서 싹 쓸어가가지고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화훼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농업을 릴레이 농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건비, 그리고 물 주는 거, 연료비 이런 것들을 이제 먹기 위해서 릴레이 농업에 참여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안타까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제일 부가가치가 있었던 것은 이 개발이죠. 육종. 여기서 돈을 다 벌었던 거예요. 여긴 전부 다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릴레이 농업으로 이게 했던 이런 분들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한번 뭐 교잡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한번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히트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글쎄요, 뭐 빚도 본 것도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정확하게 제가 그쪽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 이 우리 화훼 시장의 소비자 손에 의해서 선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개발이 된 것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큰 농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또는 대만 그리고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이 원예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각 가정에서 육종을 취미로 많이들 하신다 그래요.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일본만 하더라도요. 새우란이라든가 오모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집에서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교잡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데 취미생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들어내면은 어디다가 선을 보여야 될 무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장려해주는 어떤 그 법과 규칙을 만들어서 해마다 그 품평 대회를 열고 거기서 바이어들이라든가 원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다 같이 감상하고 저거 괜찮은데 그럼 바이어가 그것을 구매 계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또 상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개인들이 육종을 하는 거에 재미를 많이 부여해주고 육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이 원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매니아도 있고 출란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있고 또 관엽식물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모든 데 흩어져서 원예를 즐기시는 분들, 반려식물이라는 어떤 그 이름 하에 요즘에 이 식물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물 주고 빌어주고 키우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교잡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어떤 재미를 좀 부여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티베이션, 즉 동기를 줘야 되겠다 해서 개인들의 그 육종 생활을 지원하는 지원법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마다 대회도 열고요. 대회도 열고 또 플레인 계획에 맞춰서 계획서를 내면은 그 중간 과정에 자금도 지원을 해준다 그래요. 그 농촌진흥청에서 해주나요? 하여튼 뭐 어디서 그런 걸 해준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 해마다 육종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 쫙 떠 있더라고요. 뭐 자금을 뭐 1,000만 원 지원해준다, 500만 원 지원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원도 받고요. 지원 사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육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동기를 열어주고 또 무대도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가까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무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일산인가요? 호수공원에서 그 화훼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왜 그런 아이템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산에서도 경남에서 이게 꽃박람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꽃을 보고 뭐 절화 위주로 꽃을 봐가지고 거기서 사진만 찍고 그냥 포토존 하고 야 꽃이 아름답다 이게 끝날 게 아니라
개인들의 육종가들이 자꾸 양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경쟁의 장을 만들고 상금도 주고 거기서 바이어들이 채택을 하면은 생산 재배하는 로얄티도 주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육성을 할 수 있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많이 만들어내지 이건 맨날 무슨 뭐 사진만 찍고 마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그런 장이 만들어질 거는 같아요. 이제 서양처럼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한 부분에 출란도 만약에 출란도 한번 들어간다면 그 얼마나 그 우리 출란을 하시는 분들은 흥분되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출란 교실에서 우리가 취미생활로 물 주고 비료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한번 꽃을 피면은 이쪽 꽃에서 이쪽 암술 수술을 한번 교잡을 해서 다음에 어떤 꽃이 피는지 한번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재미. 어차피 출란을 키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처럼 그거 씨를 갖다가 뭐 파종을 할 수도 있지만 뭐 플라스틱 베이지에다가 녹아주고 멸균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재배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된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품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전시회를 통해서 선을 보이고 여기에서 정말 우수한 품종이 나오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나 충분히 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를 국가에서 마련해주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뭐 이 출란 어떤 그 육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깨를 겨루고 시장에서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이 공식적으로 열린다면 맨날 뭐 산채다고 속이고 팔고 쉬쉬하고 만들어낸 사람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이력도 밝히지도 않고 지금 이런 시장으로 가면은 제 출란교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란계가 고사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풍란이라든가 오모도라든가 새우라든가 이런 것처럼 육종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시장이 존재하고 그런 시장이 있다 해서 풍란이나 오모도나 뭐 새우란 이런 시장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데 그 육종이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출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출란을 지금 단체로 꾸미고 계시는 분들이 맨날 이상한 저 지자체를 상대로 이상한 난초 팔아먹는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장을 조금씩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그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뻔히 알면서 이게 육종이 돼서 교잡종으로 나온 것인지 생장점 배양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파종을 통해서 나온 다 알면서 쉬쉬하고 그냥 산채라고 속이고 그냥 암암리에 그냥 그런저런 넘어가고 이런데 급급해 있기 때문에 출란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출란교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제 무대의 뒤안길로 좀 사라져달라 하고 출란교실은 요구했던 거예요.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들어와서 좀 더 기존의 발상의 방식 말고 새로운 발상으로서 이러한 어떤 그 플랜을 짜고 농림부라든가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플랜을 제시해 주면서 방향 전환을 하고 난을 키우는 이 에란인들의 어떤 이 세계를 흔히 이제 난계라고 하죠. 이 난계를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가고 리드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모든 에란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이 난이라는 어떤 그 취미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예, 이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안 나타나고 뭐 지자체에서 안초를 생산해가지고 농민 소득작물로 팔겠다? 그래서 어디다 팔 건데? 그랬더니 선물용 시장으로 팔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에 다른 하우스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뭐 참외 키우고 토마토 키우고 하시는 농민들이 반발을 하죠. 왜 그쪽에다 지원해 주냐, 난에다가. 우리도 똑같이 지원해 줘. 그리고 나는 비싼 건데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 그리고 비싼 거를 누가 선물로 준다는 거야.
이게 이제 고전 논의하고 일반 논의 시장을 막 혼돈하면서, 그러니까 난 팔아먹는 거에 그것밖에. 그리고 또 이 지자체도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누구랑 이렇게 손잡고 하는데 그 손잡은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난 상인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육종 얘기를 하려고 술 얘기를 사실 했는데, 육종을 떠나서 우리가 좀 쉬어간다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이거 상식적 선에서 술 얘기를 좀 한번 재미삼아 좀 해봤는데, 술 얘기만 하고 딱 끝나면 또 섭섭하니까 나하고 한번 이렇게 결부를 시켜봤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댓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해주시겠죠. 오늘 날도 더워서요. 출랑귀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